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일본 정치론 4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3강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략적인 이제 안보 정치, 일본 안보론의 이제 계략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평원법에 대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3강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2000년도 초중반에 일본이 겪었던 안보 위기, 그리고 이제 안보를 어떻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평화헌법은 그것과는 또 다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을 메꾸려면 일본의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이 최근에 이제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냐. 그러니까 아베 내각이 제가 기억으로는 2011년인가 12년에 이제 출범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만들어졌으니까, 작년 말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통 2019년 한 5월이나 6월 달까지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출범 이후에 아베 내각이 어떤 안보 정책상의 변화를 도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강은 이걸 하고, 이게 아마 길어지면 4강 다음에 7강에서도 이게 이제 연장해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강에서 평화헌법 다룰 거고. 그러면 의문이 드죠. 4강은 이걸 하는데 그럼 5강하고 6강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5강은 5주차잖아요. 5주차. 5주차는 저희가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강입니다. 그래서 5주차는 건너뛰는 거고, 6주차는 뭐냐? 6주차는 이 강의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과제가 나갈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 관련한 다큐멘터리 두 편을 업로드 할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과목에서 해보니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바로 그냥 차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건 아니고, 블랙보드 게시판에 다큐멘터리 두 편을 업로드 할 거예요. 제가 요거 4강 업로드 한 다음에 업로드 할 거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제 10월 15일쯤 낮에 확인하시면 블랙보드에 다큐멘터리 두 편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6강을 대체하는 다큐멘터리고요. 그걸 보시고, 2시간짜리인데 그걸 보시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정리하고 여러분의 이제 감상, 여러분의 평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감상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학기 말에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상문 하나,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하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출석, 이걸로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가지로. 분량은 어떻게 하냐. 자꾸 이제 분량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상문이니까, 근데 이제 분석 보고서처럼 써야 되니까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한두 장 쓰실 거면 아예 내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그냥 한두 장 써내는 사람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감점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두 장 쓰지 마시고, 적어도 5장은 돼야 된다. 표지 빼고 5장. 참고문헌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래서 5장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자 크기나 이런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이제 블랙보드에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세부적인 안내를 다시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저희가 볼 거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의 변화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개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PPT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론부터 쭉 읽어보면, 2012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왜 2차라고 하냐면 그 전에 아베 내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서 관뒀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총리 관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는 외교안보 정책을 외무성에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게 총리가 직접 이거를 갖다가 주도하는 경향이 좀 강해졌다고 해요. 이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 전에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이제 고이즈미 총리였고, 보통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요? 뭐야 이게? 뭐 잘못 나오네. 하여튼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해서 수많은 장관 중에 한 명이고 회의를 주재하고 막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베 내각 들어와서 조금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2013년 외교안보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신설된 후 이전까지는 없었던 얘기죠. NSC가 일본에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평화안전법제를 재개정하는 등 개정하고 또 방위계획 대강은 뭐냐면 대강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큰 어떤 그 계획 요약하는 이제 강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보통 말하는 거예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무기를 얼마만큼 사들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개정이 추진되는 등 안보 정책에서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발표된 일본의 주요 안보 관련 문건 및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분석 결과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안보 정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2년 이후에 지속적인 일본 방위비의 증가, 장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 지역에서 지리적인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특수부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일본 자위대가 자국산 소총을 비싸게 주고 사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외국산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권총 같은 경우도 외국산을 뭐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외국산을 사긴 했지만 좀 더 개량한 무기를 좀 더 빨리 사들이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거죠. 두 번째, 미일 동맹의 질적 양적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시스템을 거의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 체계도 거의 비슷한 거고, 그럼 바로 카운터파트가 바로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일본이 무슨 일을 상의할 때 미국 쪽 카운터파트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바로 협력하거나 상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카운터파트가 정해진다는 건 기존에도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거에 의사결정이 내는 게 그 인적 또는 자료적인 어떤 공유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일 간 방위 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온라인으로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 전략 협력 영역에 더해서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됐으며 동맹 조정 협의체의 설치를 통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 일본의 안전보장협력국의 범위가 기존의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을 하려고 법제화를 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이 가장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한국하고 북한이 또 그런 관계니까 한국한테 많은 거를 좀 신경을 쓰고 많은 걸 양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본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견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같은 행보를 하겠다라는 일본의 선언으로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동북아나 독도 뭐 이런 거에 이제 치중하지 않고 좀 더 우리는 더 넓고 큰 세계로 나가겠다. 일본은.
뭐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 대화 추진 등 방위 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되 중국하고 대화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본은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쩔쩔매는데 일본은 대등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이제 2012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론부터 나오는 겁니다.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으로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 지원 체제의 구축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현실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국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국이 위험해지면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니까 한국을 침략하려고 그런다. 저것들이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광복된 지 7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75년 전에 우리가 아닌데 일본인들 75년 전에 일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변하는 만큼 상대방도 변하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면 무슨 죽창 들자 뭐 제2의 임시 내란이다 이러면서 작년에 했던 그 허망한 헛소리들이 다시 나오는 거고요. 지소미아 하나 폐기 못하면서 그 경제 제재에 직면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족주의도 중요하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좀 잘못된 건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만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 해도 윤미향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윤미향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기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나와서 유죄 확정되면 그때 뭐 쫓아내든지 해야겠지요라는 식으로 물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공격할 겁니다. 봐라 저렇게 사기치려고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윤미향 하나조차 시원하게 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무슨 일본과의 뭐 전략적인 대화나 또는 전략적인 어떤 그 대응 이런 거를 논합니까? 일상적 불가능한 거죠 이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 둘째, 일본의 안보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타국의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의 설명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 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인 대화 채널의 확보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게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국회 차원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외교에 있어서 국회의회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양반들 만나가지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그냥 와인이나 때려 마시고 이제 뭐 회식이나 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뭐 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침묵입니다. 침묵. 뭐 그러다가 친한 의원이 나중에 수상되거나 이제 장관 되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셋째, 한일 간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최근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 정책 문건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 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 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네. 중국은 안 쏴요. 왜냐면 중국은 어차피 자기들 방어용으로 쓰는 거고. 근데 북한은 툭 하면 일본한테 쏜다고 했으니까 일본은 겁나죠, 솔직히. 뭐 러시아가 쏘겠어요? 미국이 쏘겠어요? 핵무기를 일본한테. 미국은 한번 쐈고 러시아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일본에. 그 북방 4개 영토 가지고 뭘 합니까? 어차피 일본에서 투자 받는 게 더 낫지. 근데 북한은 우아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여차하면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투자 미국에서 받으면 되니까. 물론 뭐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으로 핵무기를 쏘지는 않겠죠. 예. 뭐 그 정도 사리 분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 있어서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의 그 과거사와 안보 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 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언제 불붙어서 막 점화되기 쉬운 특성을 가집니다. 이 보고서가 쓰여질 시점이 작년에 한창 임진왜란 운운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사안에 대한 안보 연계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뤄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데 웃기게도 이 시점에서 야, 과거사는 과거사고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로 다뤄야지, 이걸 연계해서 하지 말자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소미아를 엮어가지고 일본을 때린 건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가급적이면 강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 있는 애들 그 무슨 뭐 저기 뭐냐 행정관으로 있거나 뭐 보좌관으로 있는 애들 전부 다 대학 졸업이지 대학원 나온 놈 누가 있어요, 솔직히. 몇 놈이나 됩니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을까? 대모 한다고 못했을걸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걔들은 아마추어죠. 저는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접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건 많이 접해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실 통찰력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통찰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그 문제의 이면을 알고 이건 내막이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만큼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30년 살아본 걸 여러분도 30년 살아보고 나서 알아라 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살아보고 합니까?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끊임없는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이건 내막이 뭐구나 라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엮여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행동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삼국지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역사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달달 외우지 말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내막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 뭐 이병헌 박사님이 하셨던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병헌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이 문찬을 휴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과거 역사들을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대사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권력을 강화시킨 거, 과거에 고려시대 때 광종이, 고려 4대 임금인가요? 뭐 광종이 권력 강화시킨 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모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과거 역사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게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구려든 하다못해 소설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쉽게 평가하는 우를 범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끝난 드라마가 있죠. 비밀의 숲이라고. 그 비밀의 숲에 나오는 범인 찾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가진 어떤 그 뇌피셜에 가진 어떤 그 상황 조건에 막 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실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분석하지도 않고 한순간에 그냥 답을 내버려요. 이게 답이구나 싶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왜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스킬들을 많이 익히게 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과 그런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간접 경험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이 사건의 내막이 갑자기 엑스레이 찍듯이 속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그 통찰력을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강, 2강, 3강까지 거쳐오면서 1강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배경, 언론은 어떻게 발전했고 또 과거 이제 역사는 어떻게 돼 있고 뭐 무슨 어느 시기에 뭐 아스카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단순히 시간 때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프로파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범죄자나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은 뭐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 내에서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은 보통 관료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니까 그 관료들의 이제 업무 환경, 뭐 종알주의, 성청 중심의 뭐 낙하산 인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말씀 다 드렸죠. 그러니까 관료제의 특징, 의회에서는 어떻게 정치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의원들은 어떤 이제 권력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양반들은 합의를 얻고자 하는 게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저러는 거다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한 어떤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 2, 3강에 걸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리하게 했던 거는 이런 어떤 그 일본 정치를 갖다가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그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가급적이면 보라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면 사실 일본의 저런 행동이 이해 못할 게 거의 없어요. 아, 쟤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일본 관련 정보를 얻는 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라이 로망스라는 그 제목의 컨텐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박간해라고 있거든요. 그 일본에 사는 이제 한국 교포인데 일본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보다 보면 일본이 저런 나라구나. 쟤들이 멍청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는 저기선 저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라는 어떤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걸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본 정치론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상을 따로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중에 그쪽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요, 물론 어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대학 다니실 때 이제 일본어를 좀 마스터 하시면 사실 좋아요. 그게 배우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한문 공부도 되고 하니까. 여튼 이제 그렇게 통찰력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 어떻고 뭔 저렇고 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엔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 역사에서 무슨 삼국 통일이 몇 년도에 됐고 이런 거 외우는 것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론은 사실 필기 시험을 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필기 시험을 안 치는 것 뿐입니다. 시험 치는 게 싫어서 안 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주제로 주제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사고 게임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리포트, 중간 리포트가 나가는 거예요. 여튼 뭐 제가 또 빡쳤는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빡쳤는데 학교 쪽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다 알려드렸고 웬만하면 저한테 하시라고 얘기할 거 있으면 하고 했는데 자꾸 학교 그것도 본부에 민원을 넣습니다. 저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이러시니까. 왜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좀 그래요. 솔직히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저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거든요. 제때 영상 좀 올리라고. 하여튼 뭐 제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강의 날짜 하루 전에 영상을, 그 주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죠. 예. 지금 이게 이제 4주차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4주차 상편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5주차는 저희가 추석 연휴라서 휴강이니까 5주차 영상은 없고, 6주차는 저희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2편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주차, 그러니까 7주차가 지금 요번 주죠. 그러니까 요번 주가 7주입니다. 그 저희가 개강을 언제 했냐면 9월 1일 날 있는 주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주차가 24일까지였고 5주차가 추석, 그 다음에 6주차가 이제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15일, 오늘이 이제 7주차인데 7주차 영상까지 이번 주에 다 올라갈 겁니다. 늦어도 7주차 상중 하편은 늦어도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오전에는, 그러니까 15일이나 16일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진 것들이 다 올라갈 거고, 8주차부터는 저희가 강의가 목요일이니까 22일이니까 8주차 영상은 적어도 21일날 수요일에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실시간 강의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가지 편의상 실시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 자료를, 제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의 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그런데 보통 다 노트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핸드폰으로 보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 글자가? 그럼 오히려 오디오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면 강의 효과가 확 떨어질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가 이제 학교에 계시는 행정 쪽 분들은 그냥 저기 줌으로 실시간 강의 하시는 게 안 편하겠냐고, 강의도 안 밀리고 그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일단은 유튜브에 녹화 영상 올리는 걸로 할 테고, 가급적이면 강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학교를 민원 좀 넣지 마시고, 물론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무슨 물어볼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세요. 제 연락처 아시잖아요. 내가 몇 번 올렸는데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말이 몇 프로 샜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안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이제 협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그 미일 동맹의 협력 범위가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됐고, 미래전에 대비한 미일 동맹의 기술 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벌써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되니까. 하고 최근에 공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크고 괴물 로켓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구소련의 SS-18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러시아식 명칭은 R-36인가 그런데 그 다탄도 로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잠수함 발사용도 있고 지상 발사용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안에 탄두를 보통 10발을 탑재하거든요. 핵탄두를. 그러니까 안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10발의 핵탄두가 그 큰 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는 10발까지는 아니고 한 6발, 북한은 이제 6발 정도 또는 이제 뭐 5발이나 4발 정도 넣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그렇게 뭐 많이 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장비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한번 발사해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공격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걸 일본에 쏘든 미국에 쏘든 둘 중 하나는 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일본에 쏴가지고 일본 오사카, 뭐 교토, 뭐 홋카이도 이런 지역에 이제 하나씩 던져주려고 하는 거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LA 하나, 뉴욕 하나, 워싱턴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탄두 4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탄두 4개만 떨어지면 구별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안에 가짜 탄두가 들어있습니다. 디코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마치 탄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동작하고 그 어떤 신호를 내뿜는 이 가짜 탄두가 소련제 SS-18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탄두가 10발, 그리고 가짜 탄두가 40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SS-18 한 발을 쏘면 미국 상공에서 총 50개의 탄두가 떨어집니다. 이 중에 10개는 진짜고 40개는 가짜예요. 그러면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몇 발을 쏴야 됩니까? 한 발 쏜다고 그게 다 맞는 보장도 없는데. 이건 재앙이죠. 심지어 이제 그 별명이 탄두의 비입니다. 탄두의 비. 레인 오브 워헤드. 뉴클리어 워헤드죠. 그 중에 한 발만 맞아도 치명적이니까. 그런 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그런 가짜 탄두들을 미리 분석해 내려면 우주 공간에서 얘들이 이제 고도의 최고치에 올라왔을 때 우주 공간에서 뭐 첩보 위성이나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건 진짜 탄두고 어떤 건 가짜 탄두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제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전혀 딴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죠. 또한 역내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것이고, 특히 중층적인 안보 협력 강화를 강화함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뭐 외교 의료 포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국회 차원 또 얘기가 또 나오지. 이게 국회 보고서라서. 그래서 서로는 넘어가고 차례. 이 보고서는 총 64페이지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64페이지를 다 읽어드릴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쟁점별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총 64페이지인데 표지하고 서론 빼고는 하면 실제 본문은 43페이지까지네요. 그러니까 발췌해서 읽을 건데 서론, 그 다음에 아베 내각의 주요 전략 문서 및 법제현 정비 현황, 그래서 개정됐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을 갖다가 좀 볼 거고, 일본 안보 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쟁점이 변화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볼 거고, 일본 안보 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이라고 해서 현재 현황은 어떻고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영향 관계를 갖다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한 거고. 서론부터. 보통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죠.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아베 총리는 역사상 최장의 재임 기간 기록을 보유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 달인가에 사임을 했죠. 건강 문제로. 그래서 이제 최장 기록을 또 한 번 갱신을 했고, 2006년 1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정권의 목표로 제시하고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이니까. 그리고 사실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지한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또 한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인을 상대로 우리는 좀 사실 좀 심하게 냉대를 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냉대 받을 만한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고려했음에도 우리가 좀 냉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안보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 전후 체제란 평화헌법과 미일 동맹에 근거해서 안보는 미일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적 번영에 치중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일본의 외교가 소극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전략 수립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일본 보수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가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고요.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반성이 나온다는 거죠. 탈냉전 이후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2022년에 출범한 2,400의 내각에서 그런 시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1월 소위 말해서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 등 주권에 대한 도발이 지속되는 안전보장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이며 전 세계를 조망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에 입각해서 전략적인 외교를 할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겠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위대하다고까지 아니면 정상적인 일본을 만들어 나가겠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9월에 아베 총리는 그 스가 관방장관, 지금 총리가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시다 외무대신, 그리고 오노데라 방위대신에게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책정을 지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이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방장관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플러스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되게 좀 특이한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무수석 같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거를 다 총괄해서 조종하는 역할을 관방장관이 합니다. 옛날에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이걸 내대신이라고 했죠. 내대신이 하는 역할이 이거였습니다. 그 2014년 12월에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고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총리 관저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내각 총리 대신이 의장이고 내각 관방 그리고 이제 외무, 국방 등 4개 장관 회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확대 회의에는 이제 재무, 총무, 경제산업, 국토교통, 그다음 국가공안위원회 등 9개 부처 장관이 포함됩니다. 그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 의원이 맡게 되고요. 이 국가공안위원회 밑에
경찰청과 이제 경시청,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 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안보 정책에서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2012년 12월에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재개정된 안보 관련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년 12월에 일본 최초의 외교 안보 포괄 지침인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4년 7월에 내각의 결정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15년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해서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을 합니다. 평안법은 못 고쳤는데 그 밑에 이제 뭐 자위대법이나 이런 관련 법들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5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 지침인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호 전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과 방위력의 구체적 정비 계획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딱 걸렸죠. 이거 5개년 계획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방위대강은 76년 처음 책정된 이래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고, 방위대강은 향후 10년을 앞두고 책정되는 문서인데 최근 5년 만에 개정이 된 거죠.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우리 안보정책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본보고서는 이제 아베 내각의 2차 아베 내각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훑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보고서 구성이, 여러분이 나중에 리포트 쓸 때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보통 보고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여러가지 그 문서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팩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한국에 대한 이제 영향, 대응 방안, 시사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보고서의 구성입니다. 리포트도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보면 아베 내각의 주요 전략 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시간상으로 지금 42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중편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